안녕하세요. 아주대학의 민병현입니다. 오늘 전문의를 위한 골관절염 전문 지식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한 목적은 골관절염에 대한 이해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골관절염의 병태 생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서 이것을 환자한테 적용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골관절염은 한 번에 고칠 수 있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에게 교육을 많이 해서 환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를 많이 하고 있지만 수술적 치료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할 때는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올바른 수술적 치료를 하게끔 해줄 수 있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목을 무릎에 물이 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외래를 보면서 많은 환자들이 한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무릎에 물이 찼는데 빼도 됩니까? 어떤 분들은 무릎에 물이 찬 것을 마치 금고에 돈을 채워놨는데 그것을 찾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 일부분 의사들한테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노비얼 이퓨전을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노비얼 조인트를 싸고 있는 시노비움의 스트럭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지난번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레이어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인티말 레이어하고 서브 인티말 레이어 이렇게 있습니다. 인티말 레이어에는 파이브로블라스트 라이칸 시노비아 사이트가 있고 마크로파지 라이칸 시노비아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파이브로블라스트 라이칸 시노비어 사이트는 하이알루로닉 엑시드라든지 루브리신이라든지 이런 프로테인을 분비를 하고 있고 마크로파지 라이칸 것들은 여러 가지 디그레이티브 엔자임 또는 이뮨 리액션에 관련한 여러 가지 팩터들을 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브 인티말 스페이스에 블러드 베슬이 많이 있고 림파틱 베슬도 차지하고 있고 많은 패티슈가 여기 서브 시노비얼 스페이스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노비얼 플루이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혈관 안에 있는 플라즈마의 필트레이션입니다. 또 하나는 인티멀 레이어에 있는 파이브로블라스트 라이크한 시노비얼 사이트에 의한 프로테인의 신세시스 두 가지 결과에 의해서 시노비얼 플루이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노비얼 플루이드는 우선 제일 많은 것이 물이 되겠죠. 그래서 그 물과 함께 라이포필릭한 것, 지방에 잘 녹는 그런 것들은 바로 셀 멤브레인 통해서 필트레이션이 되고 또 물에 잘 녹는 엘렉트로라이트나 글루코스 이런 것들은 셀 멤브레인 사이에 있는 포화를 통해서 패스트하게 또 필트레이션이 되고 프로테인처럼 몰레큘러 웨이트이 큰 것들은 어느 정도 저항을 갖고 필트레이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을 1이라고 쳤을 때 물에 잘 녹는 것들, 그 다음에 프로테인 이런 것들은 퍼미어빌리티가 이러한 순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셜하게 시노비어 사이트에서는 하이알루로난이나 루브리신이라는 프로테인들이 분비가 돼서 시노비얼 플루이드 안에 기계적 성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플루이드가 그럼 어떤 힘으로 배출이 되느냐 하는 것을 잠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테리얼 사이드에서는 시노비얼 플루이드가 필트레이션이 나가겠죠. 비너스 사이드에서는 리섭션이 되겠죠. 그 나가는 거에서는 이런 팩터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블러드 베슬에 있는 프레셔입니다. 아테리얼 프레셔의 거의 아테리의 거의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프레셔가 상당히 낮지만 이 프레셔와 인터스텔 티슈에 있는 플루이드의 프레셔 이것들의 차이가 플루이드를 내모으는 시노비얼 플루이드로 만드는 그런 포스가 되겠고
이 아터리 사이드로 들어오게끔 하는 거는 플라즈마 내에 있는 오스모틱 프레셔, 그다음에 인터스티셜 티슈에 있는 오스모틱 프레셔, 이것들의 차이에 의해서 플라즈마 내로 리sorption이 되는 그런 힘을 제너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플라즈마에 있는 오스모틱 프레셔가 높기 때문에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웃워드 포스와 인워드 포스의 차이가 시노비얼 플루이드를 만드는 전체 프레셔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비너사이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이쪽에서는 블러드 프레셔가 낮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쪽에서는 플라즈마의 오스모틱 프레셔가 높기 때문에 인플럭스가 일어나는 것이 뭐 리sorption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시노비얼 플루이드를 만드는 포스가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개 아테리얼 엔드에서는 아테리얼 프레셔가 한 33 정도가 됩니다. 인터스티셜 플루이드 또는 시노비얼 캐비티 안은 마이너스 프레셔입니다. 마이너스 3 또는 5까지의 밀리미터 머큐리 정도의 프레셔를 갖고 있어서 이 차이가 거의 한 33 정도가 되고요. 플라즈마 오스모틱 프레셔는 거의 그 컨스턴트한테 유지가 되고 있는데 28mm 머큐리 정도 되고 오스모틱 프레셔는 한 8mm 머큐리가 되는데 이 차이가 20. 그래서 33과 20의 차이, 13mm 머큐리 정도의 프레셔 차이가 나기 때문에 플라즈마에 있는 물이 나가고 그 물과 함께 여러 솔루트 또는 일부의 프로테인이 이 시노비얼 플루이드 쪽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리sorption은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 블러드 프레셔는 10mm 머큐리 정도로 굉장히 낮아지고 인터스티셜 플루이드에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온코틱 프레셔는 차이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이 들어오는 압력이 오히려 한 10 정도가 생기기 때문에 비너스 사이드에서는 이 시노비얼 플루이드로 리sorption이 되는 사이클을 이루는 것이 시노비얼 플루이드의 모양입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이런 리sorption이 일어나는 것은 비너스 채널뿐만 아니라 림파틱 채널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림파틱 캐필러리가 모여서 림프노드로 되고 림프노드가 이제 덕트로 소라식 덕트에서 이제 또 가거나 또는 베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두 가지의 티슈에 의해서 채널에 의해서 시노비얼 플루이드가 흡수가 됩니다. 베너스 채널을 통해서 9이 흡수가 된다면 림파틱 채널에서 1이 흡수가 됩니다.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리sorption의 이 통로는 우리 시노비얼 플루이드의 패솔로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클루가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이러한 아터리, 베인, 림파틱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밸런스를 이루어서 시노비얼 플루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노바이티스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는 이제 인플라마토리 디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스테믹하게 로우 그레이드의 인플라메이션이 깔려 있고 어떠한 팩터들에 의해서 미케니컬 팩터든 또는 로컬 인플라마토리 리액션을 이루는 어떤 팩터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노바이티스를 만들게 되고 시노바이티스가 카틀리지 또는 본 이런 여러 곳에 영향을 미치는 패솔로지가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노바이티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상적인 시노비움에서 시노바이티스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역시 지난번 강의에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지만 인티말 레이어가 상당히 프롤리퍼레이션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서브 인티말 레이어의 블러드 베슬이 상당히 하이퍼트로피가 됩니다. 그래서 셀들이 많이 증가하고 네오바스큘라리제이션이 많이 일어남으로 해서 시노비움이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것이 시노바이티스의 모양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이 시노비움에 있는 블러드 베슬에 우선 어떤 일이 생기느냐. 블러드 베슬의 바깥쪽을 싸고 있는 것이 엔도텔리움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카틸리지고 시노비얼 캐비티죠. 여기 시노비움인데 시노비움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블러드 베슬이 지나가면서 엔도텔리움은 블러드 베슬의 라이닝을 하고 있는데 이 엔도텔리움은 조인트 플루이드를 이 플라즈마하고 시노비얼 캐비티 사이에 조인트 플루이드를 익스체인지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에 잘 녹는 것들은 바로 배출되고 또 프로테인 같은 것들은 이 사이에 포화에 의해서 레지스턴스를 만들어서 적당량 배출을 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게 엔도텔리움이 인택트해야
스롬보제네시스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또 이것이 인텍트해야 블러드 프레셔가 잘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노바이티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런 셀들과 이런 블러드 베슬이 자극을 자꾸 받게 되고 인플라메이션을 자꾸 받게 되면 바서 딜라테이션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롬보시스가 자꾸 생기게 돼서 엔도텔리얼 셀이 자극을 받아서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가 되고 플라즈마 프로테인들이 정상보다 훨씬 더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노비얼 플루이드의 양이 많아지게 되고 이쪽에 오스모틱 프레셔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플라메이션 컨트롤 되지 않으면 점점 더 상황은 나빠져서 이 엔도테리움을 통해서 이런 배리어 역할을, 이 플라즈마의 배리어 역할을 하는 기능을 전체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림파틱스의 역할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림파틱스는 시노비움의 서브 인티말 레이어에 블러드 베슬보다는 적지만 상당히 많은 림파틱 채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림파틱 채널이 이 림파틱 플루이드를 모아서 림프 덕트에서 이제 시스테믹하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잘 볼 수 있는 경우가 토탈리 하고 난 다음입니다. 토탈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이퓨전이 상당히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토탈리를 하게 되면 시노비얼 림파틱 덴시티가 상당히 준다는 것이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시노바이티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퓨전이 잘 생긴다 하는 에비던스들이 많이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사이언스가 발달이 돼 갖고 이런 림파틱 채널을, 프로테인을 넣어서 림파틱 채널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스터디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시노바이티스가 생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가 있는 그룹과 정상인 그룹, 또 이퓨전이 있는 그룹과 정상인 그룹을 비교를 하면 림파틱 덴시티가 훨씬 더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는 낮아지고 이퓨전이 생겼을 때 훨씬 더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퓨전이 생겼다는 것은 림파틱 시스템이 레귤레이션이 잘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시노바이티스가 있다는, 시노비얼 하이퍼트로피를 동반한 이 시노바이티스가 없다는 것이 발견이 되면 이건 분명히 림파틱 채널에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림파틱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인트라아티큘라 코티코이드 인젝션을 하여도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14년도에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니 조인트의 세지탈 뷰죠. 이거 잘라놓으면은 이게 이 빨갛게 보이는 것들이 이 포도플란이라는 엔티바디를 사용을 해서 빨갛게 보이게끔 하는 것들이 림파틱 네트워크입니다. 림파틱 베슬입니다. 또 녹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블러드 베슬입니다. 이게 블러드 베슬과 함께 림파틱 채널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OA 모델을 만들어서, 이게 정상적인 무릎이죠. 무릎의 포플리티얼 에어리아입니다. 그다음에 OA가 처음 얼리 스테이지 OA, 레이트 스테이지 OA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뻘겋게 보이는 것들, 여기서는 뻘겋게 보이는 것들이 림파틱 캐필러리 베슬인데, 이런 베슬이 정상적으로 있던 것들이 얼리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가 되면 많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레이트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가 되면 이렇게 증가하였던 것들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이런 에비던스가 2014년도에 발표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볼 때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가 레이트 스테이지로 진행이 되면 림파틱 시스템이 망가져서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를 더 진행을 시킨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2014년도에 퍼블리시가 된 아티클인데, 재밌는 게 이 림파틱 플로우에 프레셔를 쟀습니다. 그래서 림파틱 프레셔를 재고 또 림프 노드의 프레셔를 재서 이 그림을 보시면 니 조인트와 앵클 조인트에 인플라마토리 리액션이 생기면 이 림파틱 플로우가, 프레셔가 증가하는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이게 더 진행이 돼서 이 시노바이티스가 더 진행이 되면은 오히려 증가된 림파틱 플로우가, 림파틱 채널이 셧다운이 된다는 거죠. 컬랩스가 돼서
더 이상 포플리티알이나 인기날 림프노드의 림프로를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숫자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와일드 타입이죠. 정상인 림파틱 시스템, 또 익스펜딩 콜랩스된 림파틱 시스템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정상인 그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림파틱 플로우가 림프 노드의 프레셔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흘러간다. 채널도 잘 유지가 된다. 밸브죠. 밸브도 잘 유지가 된다. 그렇지만 이게 림파틱 플로우가 증가하게 되면 이 덕트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밸브가 더 이상 작용을 못하게 되고, 한마디로 얘기해 그냥 콸콸콸콸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림파틱 플로우가 림프노드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 림프노드의 인플라메이션 때문에 B셀이 많이 차이고 그러면 이런 사이너스가 막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컬랩스가 되고 오히려 림파틱 플로우는 역전이 됩니다. 역전이 되면 아까 여기 이쪽에 있어야 되는 시노비얼 플루이드의 리sorption이 훨씬 적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2016년도에 MRI로 이 림프노드를 관찰한 그런 페이퍼들이 났습니다. 이게 얼리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의 얘기인데요. 요런 것들을 이제 칼라를 주게 되면 얼리 류마토이드 RA에서는 이런 림프노드가 이렇게 확장이 된 거를, 커진 거를 익스펜디드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레이트 RA에서는 이런 림프노드가 현저하게 콜랩스가 돼 있는 것을 보고, 이 저자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시노바이티스, 이피전 좋은 인디케이터지만은 이런 림프노드의 콜랩스야말로 아스라이틱 플레어링, 특히 이제 리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는 이렇게 심할 수 있죠. 오스테아스라이티스는 이렇게 현저하지는 않지만 이런 아스라이틱 플레어링의 인디케이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림파틱 시스템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요, 시노비얼 플루이드는 아터리로부터 필트레이션에 의하고, 또 이런 필트레이션에서 나간 것들이 베인이나 림파틱 시스템에서 리sorption이 되고, 이것들의 밸런스를 이루는 것들이 시노비얼 플루이드의 정상적인 요건입니다. 그런데 시노바이티스에 의해서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런 아터리, 림프노드, 이 베인에 어떤 패솔로지가 생기면은 시노비얼 플루이드에 이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피전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하거나 환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시노비얼 플루이드, 시노비얼 이피전 뽑아야 되나요? 제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그 이유는 이 시노비얼 이피전이 증상을 일으키고, 또 메카니컬리 문제가 만들고 바이올로지컬하게도 문제를 만들고 주위에 있는 머슬을 약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그 자세한 설명을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인 이외에 물이 차는 이피전이 생기는 다른 원인들을 탐색을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피전은 환자의 증상을 일으키는, 페인과 펑셔널 디서빌리티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페이퍼에서 말하면 잔소리지만 니 이피전은 OA가 있는 사람의 24%에서 발견이 되고, 또 유울라의 발표에 의하면 니 페인에 있는 사람이 이피전이 있는 경우가 한 44% 정도가 되고, 또 그 이피전이 있는 것과 페인의 시비어리티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또 이것을 만약에 그 이피전이 없어지고 페인이 개선이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관관계가 있다 하는 그런 페이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피전은 우리 의사로서 환자가 불편한 것을 치료해야 되는 트리트먼트의 타겟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트라아티큘러 프레셔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관절에서 관절 내의 압력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mm 머큐리 정도, 네거티브 프레셔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조인트에서는 아이소메트릭 코드리셉스 컨트랙처를 만들게 되면, 그러니까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죠. 단순하게 다리를 그냥 들어 올리게 되면 그 프레셔는 마이너스 43, 마이너스 106,
상당히 액티브한 필트레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프레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그 파텔라 쿼드리셉스가 파텔라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 조인트의 캐비티를 더 확장을 시키거나 또는 컨트랙처를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우리 주사기를 한쪽을 막아놓고 이렇게 쿼드리셉스로 당기게 되면 니 조인트의 캐비티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네거티브 프레셔가 많이 올라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 인트라아티큘러 프레셔는 여러 가지 팩터에 의해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피전이 생기거나 또는 이피전이 어큐트하게 생기거나 크로닉하게 생기거나 또는 조인트의 레인지 오브 모션에 따라서 이 인트라아티큘러 프레셔는 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피전이 있으면 인트라아티큘러 프레셔가 올라간다는 것이고요. 어큐트한 이피전이 있을 때는 크로닉한 이피전이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더 높은 프레셔를 만든다, 이렇게 이 데이터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피전이 있는 그 조인트에서는 인트라아티큘러 프레셔가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레스팅 시의 프레셔보다 5 내지 10, 물론 이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큐트하게 생겼냐 크로닉하게 생겼냐에 따라 다르지만, 레스트실에는 예를 들어서 17mm 머큐리 정도 되는 것이 아이소메트릭 쿼드리셉스 컨트랙처를 하게 되면 56까지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은 머리 같은 분은 6 정도가 되는 것이 니 익스텐션 쿼드리셉스 컨트랙처가 일하면 140mm 머큐리가 됩니다. RA에서는 항상 이피전이 있기 때문에 이 인트라아티큘러 프레셔가 네거티브 프레셔가 아니라 거의 20mm 머큐리 정도, 이것이 만약에 머슬 컨트랙처와 같이 동반이 되면 100mm 머큐리 정도 급상승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트라아티큘러 프레셔가 상당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밸런스가 아터리얼 사이드, 비너스 사이드의 밸런스가 변하게 되는데, 이 인트라아티큘러 프레셔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인터스티셜 플루이드 또 인트라아티큘러 시노비얼 아티큘러 캐비티의 프레셔가 훨씬 더 올라가게 되죠. 44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아터리얼 프레셔를 넘어서서 네거티브 프레셔를 만들게 되고, 이 필트레이션은 오히려 역전이 되는 것을 당연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인트 이퓨전이 많이 생기게 되면 프레셔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플루이드랑 같이 나가야만 되는 여러 가지 메타볼릭 엘리먼트들, 글루코스나 프로테인이나 이런 것들이 안 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카틸리지는 멜리튜리션에 빠지게 됩니다. 또 시노비알 이스케미아가 하이퍼트로피가 돼서 바스큘러리티가 상당히 증가가 되지만 더 많이 증가가 되면 이 베슬들이 컬랩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케미아의 네크로시스까지 생기면 이런 모양이 보게 되죠. 그래서 가끔 여러분 이 아스트로스컵을 보게 되면 시노비움이 둥둥둥둥, 네크로틱 시노비움이 둥둥둥 떠다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플라메이션을 더 가중시키게 돼서 오히려 시노바이티스를 더 증가시키고 이피전을 더 만들어내는 그런 비저 사이클을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에서도 비쳤다시피 카틸리지에 바이올로직 데미지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정상인 컨디션에서는 이런 루브리신이나 하이루론안이나 이런 것들이 퍼미얼리티빌리가 낮기 때문에 인트라아티큘러의 그 조인트 내에 계속 남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이제 데미지를 받게 되면은 이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나 인저리를 이렇게 받게 되면은 퍼미어빌리티가, 여기서 이런 실험을 했는데 퍼미어빌리티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트라아티큘러 하이루론안이 이런 컨센트레이션인데 조금씩 얼리 OA 때는 빠져나가다가 레이트 OA 때는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트라아티큘러 이 바이올로직 펑션을 하이루론안이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루브리신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페리퍼럴 블러드로 많이 나가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이제 시노바이티스가 얼마나 생겼나 하는 마커로 또 사용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콘드로사이트에 멜뉴트리션이 생기기 때문에 이와 같은 카타볼릭 팩터들, 이 엔자임이나 사이토카인이나 이런 카타볼릭 팩터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이피전이 또 일으키는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니 조인트의 근육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스트로제닉 머슬 이니비션입니다. AMI라고 간단하게 부를 수 있는데 관절에서 생긴 원인이 머슬을 이니비션 시킨다는 거죠. 주로 이제 쿼드리셉스를 이니비션 시키는데 우리가 이런 현상은 많이 이미 배워본 바가 많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머슬이나 쿼드리셉스 머슬이나 텐던에 이렇게 갑자기 자극을 주게 되면은 아프런트 그러니까 이 아프런트 시그널이 스파인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스파인은 리플렉스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바로 페리퍼리로 그 시그널을 내보내서 쿼드리셉스를 컨트랙션 시키거나 햄스트링을 컨트랙션 시키거나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H 리플렉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생기는 자극이 관절 내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시노비움에 자리 잡고 있는 센서리 미케노 리셉터 엔딩 노시셉터가 될 수도 있고 프로프리셉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미케노 리셉터들이 자극을 받아서 바로 이런 리플렉스를 일으켜서 쿼드리셉스를 이니비션하는 그런 그 액션이 있다는 것이 바로 아스트로제닉 머슬 이니비션입니다. 그 AMI는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연구가 활발히 됐었습니다. 1990년도에 퍼블리시된 것에 의하면 니조인트 스웰링이 있으면 쿼드리셉스 머슬의 뉴럴 액티베이션을 완전히 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그것이 스파이널 리플렉스나 스파이널 리플렉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발표가 됐고요. 이런 많은 페이퍼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연구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AMI가 쿼드리셉스의 스트렝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니조인트 서저리 한 후에 하루나 3일 정도만 지나면 80에서 90%까지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그리고 이런 감소시킨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남아서 트라우마 받은 후 4년까지도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MI가 계속 아스라이틱 조인트에서 AMI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쿼드리셉스 머슬의 위크니스를 동반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하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MI는 당연히 머슬 스트렝스닝을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는데 방해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리니컬하게는 이런 그 쿼드리셉스를 스트렝스닝을 시키는데 이런 AMI의 효과를 반드시 마음에 두고 환자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 퓨전은 바로 이 AMI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는 재미있는 스타디를 했는데요. 2014년도에 어떤 스타디를 했느냐면 니조인트 안에다가 플루이드를 집어넣습니다. 플루이드 집어넣고 거기서 이제 쿼드리셉스 토크를 재보고 또 EMG도 해보고 H 리플렉스도 보고 이렇게 해봤더니 현저하게 쿼드리셉스의 스트렝스가 줄어든다는 거죠. 비록 한 10cc 정도만 해도 충분히 쿼드리셉스 컨트랙처를 방지할 수 있었고요. 20에서 60cc를 집어넣게 되면 거의 30% 내지 40%의 쿼드리셉스 토크를 줄인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집어넣은 이퓨전을 다시 빼내거나 또는 국소 마취제를 같이 집어넣거나 하게 되면은 AMI가 없어지고 다시 이런 쿼드리셉스 스트렝스는 회복이 되더라 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인트의 디스텐션은 쿼드리셉스의 볼런터리 컨트랙처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퓨전은 가능하면 없애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퓨전이 AMI를 만들어내는데 쿼드리셉스는 인트라 아티큘러 프레셔를 올려서 이러한 현상을 더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니 조인트가 플렉션이 이렇게 되면서 인트라 아티큘러 프레셔는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2010년도에 이런 실험을 했는데요. 정상인 조인트와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소리아틱 아스라이티스, 오스테오 아스라이티스 이런 아스라이티스 컨디션을 만들어서 이 퓨전이 생긴 걸 보니까 인트라 아티큘러 프레셔가 현저하게 이렇게 올라간다 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쿼드리셉스가 프레셔를 올리는 것은 크로닉한 조건과 어큐트한 조건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큐트한 조건에서는 쿼드리셉스 컨트랙처 후에 크로닉한 그 상황보다 훨씬
적게 인트라아티큘러 프레셔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어큐트한 컨디션일 때 치료를 해서 크로닉한 컨디션으로 가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실험적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 때문에 이피저는 디스터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피저는 인트라아티큘러 프레셔를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트라아티큘러 프레셔가 올라가게 되면 AMI에 의해서 쿼드리셉스 위크니스가 생기게 되고요. 또 쿼드리셉스 컨트랙처가 일어나게 되면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 프레셔가 더욱 올라가기 때문에 쿼드리셉스 위크니스는 더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게이스 디스터번스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스탠스 페이스 때 한 0도에서 25도 정도 스탠스 페이스가 진행이 됐을 때 쿼드리셉스 이니비션이 가장 크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 때문에 쿼드리셉스 어보이던스 게이트를 만들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이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쿼드리셉스 어보이던스 게이트는 이렇습니다. 보통 이제 연세 드신 여성분들이 이런 모양으로 많이 걷죠. 이 스탠스 페이스 때 쿼드리셉스를 최소한 쓰려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힙 플렉서를 쓰기 위해서 이 상체가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요. 앵클의 플란타 플렉션을 많이 해서 전진하는 힘은 이 앵클의 플란타 플렉서에 의해서 쿼드리셉스 어보이던스 게이트의 특징적인 모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장한 남자이기 때문에 쿼드리셉스 아트로피가 그렇게 심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아트로피가 반대편 무릎에 의해서 좀 와 있습니다. 이 환자는 바르스 러스트도 같이 보이고 있죠. 스태틱에서도 뿐만 아니라 다이내믹 바르스 러스트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쿼드리셉스 별로 안 쓰고요. 플란타 플렉션을 심하게 하고 힙 플렉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간에 이제까지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피전이 있으면 비저 사이클이 만들어집니다. 이피전은 더 많은 이피전을 만들고 있고 더 많은 패솔로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피전이 있으면 인트라아티큘러 프레셔가 올라가게 되죠. 인트라아티큘러 프레셔가 올라가게 되면 더 이피전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인트라아티큘러 프레셔는 AMI를 만들어서 쿼드리셉스 아트로피를 만들게 되고 쿼드리셉스 컨트랙션은 인트라아티큘러 프레셔를 더 올리게 되고 이피전을 더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노비움의 이스케믹 체인지 또는 콘드로사이트의 멜뉴트리션을 일으켜서 스트럭처럴 체인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 쿼드리셉스 아트로피는 바르스 러스트라든지 쿼드리셉스 어보이던스 게이트를 만들어서 스탠스 페이즈에서 머슬 컨트랙처를 가능하면 줄이려고 하게 되고 이 게이트 디스터번스는 또 다른 이피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이피전이 일으키는 비저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을 하면서 이러한 쿼드리셉스를 강화시켜주고 또는 이피전을 뽑아주고 인트라아티큘러 프레셔를 떨어뜨려 줘야만 되는 것이 환자에 대한 올바른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런 운동 방법에 대해서는 5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 시간에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는 인플라메이션이고 시노비움의 시노바이티스를 동반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노바이티스는 2가지 타입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인피전 시노바이티스, 호파 시노바이티스. 호파 시노바이티스는 심텀에 주로 많은 연관을 갖고 있고 인피전 시노바이티스는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의 프로그레션에 대해서 더 많은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시노바이티스는 그래서 프로그레시브 OA의 중요한 프리딕터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MRI 조사를 해서 보니까 OA가 없이 시노바이티스가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카틸리지 로스가 훨씬 더 많아지더라. 또 시노바이티스 이피전을 MRI로 측정을 하는 것은 방사선학적으로 OA가 진행을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다 이런 페이퍼도 있었고요. 또 이 호파 시노바이티스, 이피전 시노바이티스, 본메로 리전, 미디알 메니스커스 데미지 이런 것들이
OA를 이런 것들이 이런 요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OA를 더 많이 진행시키더라 하는 이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또 시노비얼 인플라메이션이 있으면, 즉 다시 말해 31% 없는 환자보다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많더라. 다시 말씀드려서 시노바이티스가 있는 사람들은 31.5%, 시노바이티스가 없는 사람들은 12.9%의 프로그레션을 볼 수 있다 하면서, 그래서 시노바이티스는 이 좋은 프리딕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텐더니스가 당연히 많아지게 되면 이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로 많이 진행을 하더라. 초음파로 이퓨전을 이퓨전을 디텍트 해봤더니 이퓨전이 있을수록 토탈리로 가는 그런 가능성이 많아지더라. 이런 많은 페이퍼들이 시노바이티스가 OA가 프로그레션 하는데 예측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임상적인 바이오마커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퓨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퓨전도 마찬가지로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가 프로그레스를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바이오마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퓨전 시노바이티스가 있을수록 카틸리지 로스가 많아진다. 그 다음에 니 OA가 디벨롭한다. 토탈리의 가능성이 많아진다 하는 그런 페이퍼를 발표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에 이퓨전 시노바이티스가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2년 후에 다시 봤더니 또 OA로 진행하는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또 이런 그 시노비얼 멤브레인의 thickness, 시노바이티스가 이제를 측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죠. 이런 것들 thickness가 증가할수록 니 OA가 많이 증가하더라 하는 이런 페이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니 조인트 안에 있는 이퓨전 볼륨 자체는 인플라머터리 액티비티와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노비얼 이퓨전 볼륨을 재는 것은 역시 OA로 가는 것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파라미터가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KL 그레이드 2인 것과 KL 그레이드 3, 4인 환자들한테 이퓨전이 있는 것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그룹이 토탈리로 잘 가느냐 해봤더니 재밌는 게 KL 그레이드 2가 있으면서 이퓨전 볼륨이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OA의 프로그레션이 빠르더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 4는 왜 안 그러냐 했더니 이미 3, 4 그룹은 이미 많이 크로닉으로 갔고 많이 디스트럭션이 됐기 때문에 이 체인지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퓨전이 많이 생기면 그러니까 비교적 건강한 OA의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무릎 관절에 이퓨전이 생기면 나중에 토탈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하는 얘기를 이 페이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페이퍼는 재미있는 게 볼륨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비록 5cc 정도밖에 5ml밖에 안 되는 볼륨이 있더라도 나중에 카틸리지 볼륨이나 OA로 가는 또는 토탈리로 가는 리스크가 훨씬 높더라 하는 것이고요. 매년 재봤더니 5mm만 증가해도 5cc만 증가해도 카틸리지 볼륨이 감소되고 니 조인트 토탈리로 가는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 하는 이런 워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노바이티스와 함께 이퓨전도 OA의 프로그레션을 프리딕트 할 수 있는 중요한 바이오마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퓨전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이 트리트먼트 해야 될 대상이면은 틀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 디텍스 할 수 있느냐? 뭐 간단하게 피지컬 이그잼으로 디텍션을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여러 가지 피지컬 익자미네이션의 그 뭐 명칭은 있지만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퓨전을 모아서 파텔라를 띄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파텔라를 톡톡 두드려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띄우는 것을 벨로트먼 테스트라고 하고 파텔라를 두드려 보는 거를 탭 테스트라고 하고 플럭추에이션 테스트라고 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말을 붙일 수 있지만 결국은 이퓨전을 모아서 파텔라를 띄워보는 거고, 다른 거는 이런 이퓨전을 시프팅 시켜보는 겁니다. 미디알이나 라테랄 쪽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입비전을 없앴다가 반대편에 그 입비전이 반대편을 다시 밀어봄으로 해서 그 입비전이 생기는 것을 봄으로 해서 이 입비전이 있다는 것을 보는 건데, 이런 물을 갖고 본다고 해서 하이드롭스 테스트, 또 이런 생기는 모양이 웨이브처럼 입비전이 웨이브처럼 밀려나간다 해서 웨이브 테스트, 또 튀어나온다 해서 벌지 테스트, 이렇게 살살살살 긁는 걸 갖다가 브러쉬 모양 같다 그래서 브러쉬 테스트, 뭐 이렇게 쓸어낸다 그래서 스윕 테스트,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결국은 시노비얼 플루이드를 이쪽으로 라테랄 사이드에서 미디얼 사이드로 몰았다가 미디얼 사이드로 다시 시노비얼 플루이드를 밀어내면 라테랄 사이드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이, 벌지든 뭐 웨이브든 이렇게 볼 수 있는 현상이 있다 하는 그런 그 피지컬 examination 두 가지를 이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피지컬 examin이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2016년도에 이런 페이퍼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울트라사운드로 입비전을 일단은 체크를 했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디텍트 할 수 있느냐를 여러 가지 이런 그 테스트 방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테스트 하나도 다른 테스트보다 더 좋은 건 없더라. 그 다음에 어느 테스트도 다 센시티비티가 상당히 낮더라. 그런데 스페시피시티는 높더라 하는 것을 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입비전의 양이 많을수록 그런 센시티비티는 높아지더라. 물론 스페시피시티도 같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많은 양을 했을 때는 거의 다 맞추고 스페시피시티는 조금 떨어지지만 모더레이트 입비전이 있을 때는 좀 떨어지더라 하는 얘기고요. 하나의 그 테스트보다도 몇 가지 테스트를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 그 센시티비티는 높아지고, 또 경험이 많을수록 이 테스트의 어큐러시는 높아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주 해봐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피지컬 exam의 그 어큐러시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거나 또는 경험을 많이 쌓아서 피지컬 exam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뭐 그게 확실치 않으면 울트라사운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선 어피어런스를 주로 잘 봅니다. 주름진 것 또는 파인 이런 것들이 디스텐션이 되게 되면 되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수프라파텔라 포치를 이렇게 만집니다. 만지면 타이트니스가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 프레셔가 있기 때문에 타이트니스가 느껴지고 이게 디스텐션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제 이 플럭추에이션 테스트라든지 또는 벌지 테스트라든지 이런 거를 추가로 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소견이 가장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진단의 정확도가 한 3분의 1 정도는 틀리는 것 같습니다. 67세 된 여자 환자인데요. 저한테 2년 전에 한쪽은 토탈리를 받았고 한쪽은 유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년이 지난 다음에 입비전이 관찰이 돼서 저한테 왔습니다. 이렇게 유니를 한 쪽이고요. 그래서 피지컬을 이렇게 해보면 상당히 피지컬이 필요 없을 정도로 디스텐션이 많이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스퀴즈를 해서 디스탈에서 또는 프록시말에서 스퀴즈를 해서 입비전을 띄워보고 태핑 테스트 또는 플럭추에이션 테스트 이런 것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60세 된 남자 환자인데요. 최근 들어와서 통증이 좀 심해져서 저한테 온 환자인데, 엑스레이 보면은 KL 그레이드 3 그렇지만 니 이제 플렉션해서 찍어 보면은 KL 그레이드 4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 마찬가지로 라테랄 사이드 이게 이 브러쉬를 해갖고 플루이드를 이렇게 모읍니다. 그런 다음에 미디얼 사이드에서 이렇게 밀어주면, 다시 한번 보죠. 라테랄 사이드를 이렇게 밀어줘서 미디얼로 모으고, 다음에 미디얼 사이드를 이렇게 밀어주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테스트, 벌지 테스트, 스윕 테스트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이렇게 이 피지컬을 했으면 이제 그 아스피레이션을 하거나 또는 인젝션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인젝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파텔라의 라테랄 파라파텔라 리전, 그래서 수프라파텔라 포치를 향해서 들어가는 어프로치를 가장 많이 쓰는데요. 이게 입비전이 많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입비전이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그 소프트 티슈 인젝션, 특히 이제 빼패드에 많이 들어가고요. 수프라파텔라 포치에 있는 빼패드 거기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30에서 50%는 거기로 들어간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지난번에 제가 시노바이티스, OA의 시노바이티스는 패치 어피어런스를 보인다고 그랬는데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넣을 때 그 자리에다가 인젝션을 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또는 카틸리지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을 때 저희는 이렇게 이제 울트라사운드 가이디드로 해서 수프라파텔라 포치에다가 인젝션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굳이 이 어려운 테크닉이 아니니까 해보시면 뭐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입비전이 있었을 때 뽑아야 됩니까? 했을 때 저는 뭐 단호하게 뽑아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입비전에 트리트먼트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뭐 라이스죠. 레스트 또는 아이스, 엘리베이션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과연 이제까지의 입비전이 생기는 패소피지올로지 여러분 보시면 레스트 맞을까요? 맞죠. 코드리셉스 아트로피, 심지어 아이소메트릭 엑서사이즈를 시키더라도 이 엑서사이즈 하면은 인트라아티큘러 프레셔가 많이 올라갑니다. 콜드 컴프레션 맞을까요? 글쎄요. 콜드 이 템퍼러처가 보통 서브큐 레벨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적습니다. 오히려 이 림파틱 시스템이나 베너스 시스템을 컨트랙처를 시키기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베이션 뭐 맥시멈 한 10cm 정도 엘리베이션 시켜봐도 그렇게 이 프레셔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특히 림파틱 시스템에 대해서 림파틱 시스템은 포지션에 의해서 그러니까 패시브하게 림파틱 플로우를 이렇게 이게 밀어내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엘리베이션이나 마사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노바이티스를 많이 동반하기 때문에 엔세이드를 써야 될 것이고요.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을 하는데 이때 아스피레이션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건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